이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대한민국 이야기예요. 원화 가치가 외환 위기 이후 26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가계부채는 세계 1위 수준이며 경제 성장률 전망은 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경제 붕괴가 일어난 나라들을 보면 항상 비슷한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고 화폐 가치가 곤두박질치며 성장 엔진이 꺼져버리는 겁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으며 베네수엘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이 세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은 경제 붕괴의 전조라고 불리는 세 가지 증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냉정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제 붕괴의 첫 번째 전조 증상은 감당할 수 없는 부채입니다. 빚은 좋은 시절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금리가 낮으면 모두가 빌리고 싶어 하거든요. 가게는 더 큰 집을 원하고, 기업은 레버리지를 늘리며, 정부는 쉽게 적자를 운영하고, 은행은 이 모든 걸 먹여 살립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는 믿음, 경제가 계속 성장할 거라는 확신, 이런 낙관 속에서 빚은 쌓여갑니다. 문제는 그 좋은 시절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리가 오르거나 경기가 꺾이면 빚은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금 2,248조 원을 넘어섰어요. 이 중 주택담보대출만 1,100조 원에 육박하고,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역대 최고치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주요국 중 5번째로 높은데, 전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면 약 145%로 사실상 세계 1위 수준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 빚이 경제를 갉아먹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빚을 내면 소비가 늘어나야 정상이에요. 대출받아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소비를 하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가계부채가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나라들 중에서 민간 소비가 오히려 줄어든 건 한국이 유일해요. 전 세계에서 한국만 빚을 내도 소비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빚을 갚느라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니까요. 가계부채 누적이 없었다면 2024년 민간 소비가 지금보다 4.9에서 5.4% 더 높았을 거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습니다.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율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아요. 노르웨이 다음으로 빠르게 빚 갚는 부담이 늘고 있다는 뜻이죠. 한국은행은 이 상황을 심근경색 같은 급성질환이 아니라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에 비유했습니다. 당장 쓰러지진 않지만 서서히 체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뜻이에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면 더 걱정됩니다. 건설 투자가 2024년에 마이너스 9% 이상 급감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퍼지면서 건설업 전체가 위축되고 있어요. 2022년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PF 불안이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고, 영끌족이라 불리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역사적으로 과도한 부채는 거의 모든 경제 붕괴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2001년 붕괴가 대표적이에요. 수년간 지속된 과도한 차입이 결국 디폴트로 이어졌고, 어느 날 갑자기 은행 계좌가 동결됐으며 인출 한도가 걸렸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문 닫힌 은행 앞에서 자기 돈을 돌려달라고 철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던 장면은 지금도 회자되죠. 슈퍼마켓 약탈이 벌어지고 진압 경찰과 충돌하며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까지 퍼진 주택담보대출이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을 신청했고, 미국 실업률은 10%까지 치솟았어요. 한국도 그때 코스피가 반토막 났고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았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빚은 경제의 윤활유가 될 수 있지만 과하면 맹독이 됩니다. 경제 붕괴의 두 번째 전조 증상은 화폐 가치의 추락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을 느끼면 자금을 빼고, 그러면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오르면 더 불안해져서 더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한번 시작된 자본 유출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신뢰라는 게 그렇습니다. 쌓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한국의 원화 가치가 지금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2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어요. 원달러 환율이 3년 연속 상승한 건 외환 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24년 연평균 환율은 약 1,364원으로 1998년 이후 가장 높았고, 한때 1,48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빼고 있고, 이게 원화 약세를 더 부추기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기준으로 실질 실효 환율을 보면 한국 원화의 실질 가치는 64개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낮습니다. 명목 환율뿐 아니라 실질 구매력까지 고려해도 최하위권인 거예요.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리고 이건 곧바로 우리 장바구니 물가에 반영됩니다.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이 1430원대에서 유지될 경우 물가를 추가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어요. 고환율이 물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이 소비 위축으로, 소비 위축이 다시 경기 둔화로 이어지는 연쇄 반응이 시작되는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달러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이득을 보지만 원화로만 자산을 가진 대다수 국민은 구매력이 떨어지는 걸 체감하게 됩니다. 고통이 고르게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화폐 가치 폭락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역사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독일에서는 1923년에 미국 달러 1달러로 1조 마르크 이상을 바꿀 수 있었어요. 손수레 가득 현금을 실어가도 신문 한 부 사기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돈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현금을 최대한 빨리 써버리려고 해요. 현금을 들고 있는 건 저축이 아니라 재산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보는 것과 같았으니까요. 짐바브웨의 2008년 초인플레이션 때는 빵 한 덩이가 약 1000만 짐바브웨 달러였고 가격이 너무 빨리 바뀌어서 상점들이 하루에 여러 번 가격표를 다시 썼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화폐 가치 폭락과 경제 붕괴로 극심한 빈곤율이 2014년 약 20%에서 2021년 약 75%까지 치솟았고 770만 명 이상이 나라를 떠났어요. 전쟁이 없는데도 세계 최대 규모의 난민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물론 한국이 이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낮아요. 하지만 원화 약세가 장기화되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뭘 겪었는지 기억하시죠? 태국에서 시작된 통화위기가 한국까지 덮쳤고 하루 만에 환율이 수백 원씩 뛰면서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여야 했던 그 시절, 환율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경제 붕괴의 세 번째 전조 증상은 성장 엔진의 정지입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면 부채는 더 무거워지고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며 모든 문제가 악화됩니다. 성장은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며 세금을 걷어 복지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줘요. 성장이 이 모든 것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성장 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0.7%로 전망했어요. 이게 현실이 되면 1960년 이후 66년 동안 네 번째로 낮은 성장률입니다.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4.9%, 오일 쇼크 때 마이너스 1.5%, 코로나 때 마이너스 0.7%, 그 다음이 바로 지금이에요. 외환위기, 오일 쇼크, 코로나는 모두 특수한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충격 없이도 이 지경이라는 게 더 무섭습니다. 2024년에 이미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2분기에 마이너스 0.2% 역성장을 기록했고 3분기에 겨우 0.1% 성장하면서 사실상 침체 국면에 들어섰어요. 건설 투자는 마이너스 9% 이상 급감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퍼지면서 건설업 전체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어요. 더 큰 문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입니다.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이 47.6%로 미국 67.8%, 일본 54.2%, 독일 52.9%에 비해 현저히 낮아요. 내수가 약하니 수출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데 세계 무역 환경이 나빠지면 한국은 직격탄을 맞는 구조인 거죠. 반도체를 중국에 팔고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며 유럽과 무역을 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크게 흔들리면 한국 경제도 같이 흔들립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5년 한국 경제가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침체되는 국면으로 진입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면 특정 분기에 추가 역성장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반도체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해왔는데 중국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이 이 버팀목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중국의 내수 침체, 이 모든 게 한국에는 남의 일이 아니에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60% 관세를 부과하면 한국의 수출도 급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관세전쟁 시나리오별로 한국 수출이 최대 347억 달러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추정했어요. 경제 성장률도 최대 1.1%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했죠.
성장이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스 사례가 보여줍니다. 2010년대 그리스는 경제가 수년간 역성장하면서 청년 실업률이 50%를 넘었고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습니다. 구제 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혹독한 긴축을 감내해야 했고 연금이 삭감되고 공무원이 해고됐으며 2015년에는 은행문을 몇 주간 닫고 ATM 인출 한도를 설정하는 극단적 조치까지 취해졌어요. 성장 없이는 빚을 갚을 수도 일자리를 만들 수도 복지를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증상이 따로 나타나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부채가 많아도 성장하면 갚을 수 있고 환율이 올라도 경제가 튼튼하면 버틸 수 있으며 성장이 주춤해도 재정이 건전하면 부양책을 쓸 수 있어요. 문제는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날 때입니다. 부채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 위축이 성장을 끌어내리며 성장 둔화가 외국인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해서 환율을 밀어올리고 환율 상승이 다시 물가와 가계 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수입 물가가 오르면 기업의 원가 부담도 늘어나고 그러면 고용을 줄이거나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더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며 기업 실적이 나빠지면 투자가 줄고 고용이 줄어드는 연쇄 반응이 이어져요. 지금 한국에서 이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문제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피드백 루프가 돌아가고 있어요. 물론 한국이 당장 아르헨티나나 그리스처럼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 이상으로 세계 9위 수준이고 경상수지는 3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요. 국가 신용 등급도 여전히 높은 편이고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경쟁력 있는 산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 직전에도 한국은 세계 11위 경제대국이었어요.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한국까지 덮칠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루 만에 환율이 수백 원씩 뛰고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지며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불과 몇 달 만에 벌어졌죠.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고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까지 벌여야 했던 그 시절, 우리는 경제 위기가 얼마나 빠르게 닥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경제 붕괴의 본질은 일이 작게 시작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환율이 좀 오른 것 같고 성장률이 좀 낮아진 것 같고 빚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요.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문제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킬 줄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문제는 그 임계점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조차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은 우려된다고 말했어요. 정부와 한국은행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인구 구조 변화만으로도 소비 성장률이 연간 0.8%포인트씩 깎이고 있어요. 구조적으로 체력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까지 겹치면 버티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건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경제 붕괴의 전조 증상 세 가지, 감당 못할 부채, 추락하는 화폐 가치, 멈춰가는 성장 엔진이 지금 한국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붕괴는 아니에요. 하지만 경고등은 분명히 켜졌습니다. 역사는 이 경고를 무시한 나라들이 어떻게 됐는지 분명히 보여줍니다. 최선을 바라되 최악에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건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 이야기예요.